반갑습니다. 저는 거의 30년 동안 상담과 교육을 해온 행복을 여는 문 NLP 연구소 상담센터 소장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NLP는 2009년에 제가 미국에서 트레이너를 받으면서 너무 좋은 도구라 제가 책도 번역하고 강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3시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NLP는 꿈과 비전으로 내 안의 잠든 거인을 깨우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누구나 갖고 있는 내 안에 잠재력, 또는 역량을 깨우는 그런 아주 좋은 인생의 도구입니다. 자, 동안이 되고 싶다면 동심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래서 늘 웃으면서 우리는 웃으면 웃는 상태의 행복감이 우리 뇌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자, NLP는 모두가 최고도로 탁월성을 발휘하며 사는 세상. 그러나 또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모델링, 배워가는 교육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NLP입니다. 자, 타임지에 세계 유수의 인물들이 나죠. 똑같이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역량을 잘 발휘해서 유명인이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데 각자의 역량을 개발해 나가면서 인생 동안에 충분히 발휘하면서 사는 세상이 되는 걸 NLP는 꿈꿉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이분은 정말 태어날 때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고 취약한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 40이 넘어서는 굉장히 출세한 인물이 되셨고 지금은 방송국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나도 마약을 하고 무력감에 빠져있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지? 말도 할 수 있네? 또 책도 볼 수 있네? 걸어 다닐 수 있네? 이렇게 긍정적인 걸 찾다 보니 자기 안에 긍정적인 잠재력이 개발이 돼서 이렇게 엄청난 방송인이 된 겁니다. 자, NLP 오늘 제대로 좀 설명을 하면 NLP 이해. NLP가 뭔가, 그 다음에 마음의 원리와 작용이 무엇인가, NLP 역사,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가, NLP와 의사소통 모형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뇌과학과 NLP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NLP 전제, 굉장히 중요한 NLP 전제가 뭔가라는 걸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NLP 하면 오감각의, 우리가 아는 오감각의 정보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는지,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또 보고 듣는 동안 나는 어떤 촉감이 또 느껴지는지, 후각이나 미각은 어떤 게 느껴지는지, 느껴봅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오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내면의 세계에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그거는 내면 언어라고 합니다. 내면 언어는 실체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건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감각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개인의 걸음망에 의해서 많이 걸러지게 된다. 그건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왜곡된 지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자, NLP는 Neuro Linguistic Programming의 약자입니다.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의학자인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감각, 시각, 비주얼, 그림을 통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청각, 소리, 오디토리, 촉각은 느낌, 정서, 그래서 키네스테틱, 몸의 감각입니다. 자, 후각, 냄새, 미각, 맛, 이렇게 오감각의 정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의 과정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또다시 무엇이 보이는지,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맛이 느껴지고 느낌은 어떤가, 내 몸에서 느껴지는 촉감적인 느낌은 어떤가 또 찾아볼 수 있죠. 자, 가끔 어떤 분은 무슨 냄새가 나? 또 어떤 분은 소리만 얘기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보이는 시각적인 정보만 얘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골고루 정보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감각이 다 살아있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제 마음에 대한 설명을 좀 할 텐데, 미국 사상가 1860년대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헨리 소로우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 그대의 얼굴이 짓밟힐지라도 마음만은 짓밟히지 말아야 한다. 눈을 떠서 그대 안을 보라.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진정 그대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원효대사, 정말 오래전이죠. 서기 600년대에 원효대사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들 그 일화를 잘 알 겁니다. 당나라 유학을 가려고 길을 떠나다가 해골물을 마시는 그 과정을 잘 아실 겁니다. 밤에는 정말 시원한 맛있는 해골물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밝은 데서 보니까 그것이 해골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서 정말 더러운 물일 수도 있고 시원하고 맛있는 물일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내 마음에 달렸구나 하는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을 주셨죠. 원효대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도송입니다. 마음이 생하는 까닭에 모든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감실과 무덤이 다르지 않네.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모든 현상 또한 아르마리에 있다. 이렇게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마음의 작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NLP가 우리 원효대사님이 시조인 것 같네요, 정말. 자, 행복을 위한 마음. 그리스 철학자, 또 유명하신 철학자죠, 에픽테투스 선생님께서는 사람은 사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사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물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사물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 괴롭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생님께서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내 몸을 고치는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정서가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서라는 게 느낌, 그죠? 내가 어떻게 내 생각에 의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마음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질병을 고칠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NLP 원리. 오감각을 통해서, 그죠? 센소리 채널인 오감각, 시각적으로 비주얼 보고, 청각적으로 듣고, 오디토리, 신체 감각적으로 느끼고, 키네세틱 필, 몸의 감각. 우리 몸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몸의 감각이라는 게 감정입니다. 자,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몸의 근육에 저장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말을 못하고 참기만 하신 분들은 목의 감각을 느껴보라 하면 목이 막 떨린다거나 목이 막힌다거나 목에 통증을 느낀다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은, 억눌렸던 감정들은 몸의 근육에 다 저장되고 있다. 그래서 신체 감각, 신체 감정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후각적으로 냄새 맡고 olfactory라 하죠. 그 다음 미각적으로 맛을 보고 gustatory. 그래서 VAKOG 이렇게 5 감각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 자,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우리 그런 경험이죠. 경험은 구조가 있다. 그래서 구조를 변화시키면 경험 변화가 된다. 구조를 변화하면 내 경험이 바뀌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경험은 외부의 정보를 입력하여 내적으로 진행시켜 일어나는 내적 작용과 외적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겨난다. 경험이라는 것은 내적 작용, 그죠? 내 생각, 내 느낌, 내 모든 정보를 다 넣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것과 외적인 환경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아니고 내가 만든 지도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경험을 바꾸려면 구조를 바꾸면 된다라는 거죠. 자, 구조를 어떻게 바꿀까는 앞으로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VAKOG, 5감각이에요. 그 5감각의 구조를 바꾸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조직하고 어떤 경험을 조작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자, NLP 원리 봅니다. 탁월한 성취와 긍정적인 변화의 기술 습득하는 것이 NLP 원리다. 빠르고 철저한 변화를 배우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사람이 어떻게 사고와 감정을 유발하여 행동을 하며 그것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가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억이나 경험은 무엇이고 어떻게 기능하는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며 한계를 갖게 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NLP입니다. 자, 그래서 NLP 원리와 메커니즘 보면 성공의 5대 원리. 자, 첫째는 라포예요. 타인과의 라포는 바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한다거나 남과의 의사소통에서 라포가 바로 공감이죠. 공감. 인간관계의 핵심이죠. 공감이 돼야 돼. 나는 남편하고 공감이 안 돼. 굉장히 외롭고 우울감이 생겨. 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라포가 우리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의 기본 원리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제적인 요소가 바로 라포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사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산다는 건 바로 라포예요. 상대방과 눈높이가 똑같은 라포 상태가 되어야 내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라포는 타인과의 라포도 있지만 자신과의 라포도 있죠. 그래서 자신의 신체와의 라포. 자,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자기 신체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죠. 그 다음에 마음과의 라포. 내 마음이 어떤가, 내 기분이 어떤가, 내 감정이 어떤가, 우울한가, 슬픈가, 기쁨가, 즐거움가, 또 뭐 서러움가, 이런 감정과의 라포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 또는 초개인적인 연합도 필요하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차원이겠죠.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자기와의 라포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goal 또는 outcome.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난 성공하고 싶어. 굉장히 막연하죠. 어떻게, 뭐 하면 성공이니? 또 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감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sensory acuity라고 하는데, 계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왜 측량을 할 수 있어요.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행동적 융통성. 대안적 사고와 행동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하는 그런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틀보다는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만약에 그러지 않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질 것인가. 대안적 사고와 행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만, 계획만 아무 소용없죠. 액션, 실행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성공의 5대 원리는 라포, 두 번째는 목표, 세 번째는 감각적 민감성, 또 네 번째 행동적 융통성, 대안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자, NLP 역사와 활용을 보겠습니다. 1975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네요. 산타크루즈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학 중에 하나죠. 그 학교에 있는 언어학 교수 존 그린더하고 정보 전문가인 리차드 밴들러, 이 두 분에 의해서 탄생했죠. 그때 The Structure of Magic, 마법의 구조라는 책 제목으로 논문이 발표되면서 시작한 겁니다. 그 NLP는 어떤 모델이었나? 그 당시에 심리치료가이면서 가족치료사인 버지니아 사티어,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의 모델을 그대로 모델링했고, 그 다음 프리츠 펄스, 게슈탈트의 대가시죠. 정신과에서 하면서 게슈탈트 치료라는 특이한 치료법을 창시하신 분이죠. 프리츠 펄스의 게슈탈트 치료. 그 다음 밀턴 에릭슨, 미국의 정신과에서 하면서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도 다뤄야 한다 하는 그런 최면 치료의 대가 밀턴 에릭슨. 그 다음에 그레고리 베이슨,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시죠. 인류학자이면서 의사소통의 대가시죠. 그레고리 베이슨. 이 네 분들의 모델링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 NLP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공동된 패턴을 배우자는 원리가 바로 NLP다. NLP는 뭐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바꿔 넣듯이 뇌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그죠? 뇌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나? 사람이 원하는 경험을 선택한다. 내가 힘든 경험을 자꾸 떠올리면 힘든 상태가 되지만, 그래도 내가 행복했던 때가 있었어. 행복했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앵커링이라고 해요. 단내리기. 그것을 자꾸 정경의 앞에 갖고 오게 하면서 그 경험을 자꾸 선택하면 내가 행복한 자원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 공포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의 갈등이나 내적인 변화, 문제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다음 신체적 알레르기 반응 치료. 신체적인 알레르기도 어떤 굉장히 이제 과민성, 뭐 여러 가지 심인성이 많죠.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도 치료하게 되고, 그다음 내면의 자긍심,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제 능력이 있는, 자신감이 있는 인물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간개발, 성공학, 행복학, 스포츠, 경영, 의료 모든 분야에서 NLP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 선수 중에 장미란 선수, 역도 선수일 거예요. 그 당시에는 40대에 주부신가 그랬죠. 그분이 이제 금메달리스트가 되면서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까? 저는 늘 금메달 따는 장면을 꿈꾸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NLP입니다. 바라는 아웃컴, 바라는 골, 바라는 목표를 늘 떠올리면서 그때의 상태를 떠올리면서 나는 그 자원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거나 연습하거나 이런 과정이 덜 힘들게 느껴진다. 그래서 더 열심히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의 시스템을 굉장히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게슈탈트 하면 이제 우리 형태 또는 모양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윤곽의 형성과 전경, 배경의 원리. 그러니까 전경을 보느냐, 배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자, 근데 흰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미녀예요. 근데 검은색 부분을 보면은 이제 흑인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것도 검은색 부분을 보면 어떤가요? 두 사람의 얼굴인데 흰색 부분을 보면 멋있는 와인잔이죠. 멋있게 생긴. 그렇죠. 또 이것도 아름다운 미인의 얼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 든 노파의 얼굴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건 토끼 같기도 하고 또 오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어디를 전경으로 두고 보느냐, 배경으로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래서 게슈탈트, 어떤 윤곽을, 어떤 형태를 보느냐라는 거죠. 자, 리처드 밴들러, NLP의 co-founder, 공동 창시자이죠. 리처드 밴들러시고요. 그 다음에 존 그린더 언어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이 두 분들에 의해서 탄생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존 그린더의 부인이죠. 부인이시고 딜로지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대학원생이었던 로버트 딜츠, 이분이 계속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위해서 계속 워크샵을 하고 있죠. 산타크루즈에 있는 NLP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2009년도에 트레이너 마치고 트레이너 자격증을 땄을 때 장면입니다. 네. 자, 여기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즈입니다. 자, 밀턴 에릭슨, 미국의 대단한 정신과 의사면서 자, 우리의 두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 못하고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의 두뇌는 상상이나 실제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죠. 내 생각. 그래서 마인드맵이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한 마음의 지도, 마인드맵, 실제, 리얼리티 하고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다라고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 여기서 바로 레몬 실험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손 위에 레몬이 하나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보시죠. 뭐 색깔 모양도 보시다가 이제 입 가까이 갖고 가서 코로 냄새도 맡아보고 이제 한 입 비워봅니다. 한 입 비워보니까 침이 나고 몸이 이렇게 움찔하게 되죠. 자, 이제 다시 손바닥에 레몬이 있는지 바라봅니다. 정말 레몬이 있나요? 없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 있어요? 하는 분도 계셔요. 자, 실제는 없어요. 근데 나는 좀 전에 몸이 움찔하고 침이 나오는 생리적 현상을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뇌는 상상만 해도 있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리만 알면 굉장히 쉽죠. 아하,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내 마음의 해석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그 선조님들 일체유심조 원효대사님의 말 그대로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경험을 받아들이고 재구조화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다. 네. 자, 여기는 한라산에 눈이 굉장히 쌓여 있는 데인데, 자, 여기서 촉감, 시각, 또 냄새, 맛,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오감각을 동시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예민성이 키워져야 됩니다. 무슨 맛이 있어? 무슨 냄새가 있어? 이게 아니고, 맛도 냄새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자꾸 열어두셔야 됩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중뇌, 전뇌는 여기를 말하고 중뇌는 여기를 말하죠. 자, 운동 반응의 하위 중추와 시각, 청각 중계하는 부위가 바로 중뇌다. 자, 시각은 보통 뒤에 있다 그러죠. 청각은 이제 측면에 있다고 그러고. 자, 전뇌는 뭔가 전두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고도 발달한 뇌 영역이고 시상과 시상하부 전체 뇌 피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상이 뭐냐? 대뇌로 입력되어 온 감각 정보를 다양한 시냅스를 통해 피질 영역으로 중계하고 이들 정보를 통합하여 통합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후뇌는 바로 이제 여기죠. 연수와 교, 우리가 연수라 그러죠. 소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척수가 연장된 것이다 이렇게 보죠. 머리와 안면 감각, 운동 출력을 전달하는 신경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죠. 자, 여기 후뇌는 혈압과 심장 박동, 호흡 등 생명 유지 활동을 조절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소뇌, 작은 뇌, 신체 균형과 운동을 조정한다. 이런 얘기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죠.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대뇌 피질이고요. 여기를 시상이라고 그러고, 이제 여기는 보통 여기서 감정 영역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 여기 뇌하수체, 자, 여기가 이제 연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소뇌, 운동 영역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요. 이제 여기를 이제 중뇌라고 이제 얘기하고,
중뇌라 그러고 여기를 전뇌라 그러고. 자, 두뇌의 구조 다시 또 보면 프론털 로브, 이제 전두엽이라 그럽니다. 파란색은 전두엽. 그다음 여기는 두정엽, 머리 위 두정엽, 여기는 후두엽, 초록색은 후두엽, 여기는 측두엽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 여기는 소뇌고, 이건 브레인스템, 연수라 그러죠. 전두엽은 근육의 운동 지배에 1차 운동을 관장한다. 후두엽은 시각 중추를 관장한다. 이제 두정엽이죠. 청각 중추, 1차 청각 피질과 복잡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2차 시각을 처리하는 곳이다. 기억과 정서적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뇌 좌반구, 우반구 이런 말 하죠. 좌반구는 오른쪽 신체를 통제하고 언어 치료를 담당한다. 근데 굉장히 언어적이고 논리적이야. 그러면 우리는 좌뇌형이야. 이런 말을 하죠. 그다음 우반구, 우뇌형들은 왼쪽 신체를 잘 통제하고 정서 처리를 담당한다. 그렇죠? 오른쪽 뇌는 정서 처리를 담당한다. 자, 감정 통제가 잘 된다. 이러면 우반구, 우뇌가 잘 작동된다. 이런 거겠죠. 변연계, 정서의 조절과 기억이나 동기에 관여된다. 어떤 동기, 앰비션이 있어야 돼. 내가 하고 싶어. 정말 간절히 바래. 이런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역은 변연계라 그럽니다. 편도체가 뭔가 아미고달라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이 편도체는 공격성과 관련돼요. 나도 모르게 발끈하거나 폭발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 편도체 역할이다 이렇게 보죠. 자기가 어떻게 주체를 하지도 못하게 폭발하는 그런 경우 아미고달라 또는 편도체 역할이다. 이 부분은 주로 공격성과 관련된다. 근데 그 공격성 밑에는 내가 살고 싶어서 하는 그런 생명을 보호하려는 그런 간절한 또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저핵은 뭔가 시상의 바깥에 위치하며 운동 소질에 관여한다. 또 대뇌 피질은 인간에게 가장 발달한 뇌 영역으로 감각, 지각, 운동, 기술, 상상력, 추리력, 언어 능력, 통찰력 등을 다 관장하는 곳이다. 네. 계속 그림이 나옵니다. 네, 전두엽. 그 다음에 이제 두정엽 중에서 자, 모토 반응, 네. 몸과 소마토 센소리죠. 네, 몸과 감각.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후두엽이죠. 후두엽. 자, 좋습니다. 아미고달라가 여기 있죠. 아미고달라 여기 빨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정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갑작스러운 공격성이 나오는 거, 갑작스러운 분노가 발작하고 이렇게 폭발하는 건 이 아미고달라의 역할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6세 이전 또는 만 3세 이전에 굉장히 좀 공포나 불안 또는 뭐 분리불안 뭐 이제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작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 이제 변연계와 해마회, 후각이나 정서 학습에 관여되는데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작용을 한다. 해마회는 자, 해마를 이제 히포캠퍼스라고 그러죠. 이제 여기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긴다. 근데 노년이 되면 30%의 뉴런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잘 기억을 못하고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그렇죠. 네, 앞에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 해마, 네, 편도, 아미고달라, 네, 이 부분이죠. 자, 뇌 설명이 좀 많죠. 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NLP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각적인 정보로 후두엽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제 또 중간뇌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언어화하고 또 이제 몸과 소매틱 몸의 감각은 저 두정엽에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중뇌로 또 보내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작용한다. 그 다음에 청각적인 정보는 측두엽에서 또 언어화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앞에 걸 좀 더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한 거고요. 여기서 전두엽은 판단 기능이죠. 저지먼트, 판단.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해서 행동으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이제 측두엽에서는 기억하고 감정 영역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기억들을 앞으로 보내고, 여기 시각적인 정보들을 또 이렇게 보내고, 여기는 인지 영역이네요. 측두엽에서 인지한 것도 뒤로 보냈다가 중뇌에서 계속 작용을 하는 거죠. 모터 액션은 위에서 투정엽에서 이렇게 작용한다. 판단 기능, 전두엽은 완전히 앞에서 운전하는 기사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전두엽은 다치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뉴런이죠. 이게 뉴런 신경세포들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신경세포들에게 계속 전달을 하는데, 자, 어떤 기능이 잘 되는 분들은 이제 이런 뉴런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고, 좀 느리다. 이런 분들은 이런 신경세포 뉴런이 숫자가 작다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반복하면 신경전달 물질이 조금만 들어도, 왜냐면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복하다 보면은 빨리빨리 작동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뇌의 특정 부위 신경전달 물질이 이제 나이 들면 감소한다라는 거죠. 감소해서, 그래요. 이제 이 부위를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옆에 있는 세포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100만 분의 1인치의 이웃세포에 이렇게 전달된다라는 거죠. 10만 이웃과 동시에 통화하고 있다. 우리 시냅스는 동시에 10만 개의 이웃세포들과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는 거죠. 자, 태어날 때는 이렇게 엉성했지만 신경세포 6세 때는 이렇게 조밀하답니다. 그랬다가 조금 이제는 이제 가지치기가 일어나서 프루닝이라고 해서 가지치기가 일어나서 14세 되면 좀 정리가 된다. 라는 거고, 태어날 때에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영세죠. 태어나기도 전에 센싱 패스웨이,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의 시냅스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이미 발달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언어 영역은 이제 6개월 정도 돼서 이제 발달하기 시냅스가 생기기 시작하고, 판단 능력, 고도의 인지 기능이죠. Higher Cognitive Function. 고도의 인지 기능은 12세가 지나야 가능하다. 그래서 자녀들을 막 야단칠 때 함부로 야단치면 안 돼요. 얘들가 12세가 돼야 판단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이전에 12세 되기 이전에 아동을 키울 때 어머니들의 인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로서 상처를 잘못 주기가 쉽죠. 어머니들이. 뇌 유연성, brain plasticity. 브라이언 콜브, 캐나다 분이죠. 쥐씨름을 했는데 20세기에 했죠. 쥐의 등을 붓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쓰다듬었더니 뇌 세포의 수상 돌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촉감 자극을 줬더니, 그 다음에 런던 대학의 엘리노어 맥과이어 선생님께서는 택시 기사들을 조사를 했더니 해마가 커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기억하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2004년도 네이처지에서 20대 정상인에게는 3개월간 이렇게 저글링 훈련을 시켰더니 뇌 피질의 변화, 또 뇌 구조가 변화되었더라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뇌 유연성을 위해서는 계속 변화시킬 수가 있다. 어떤 훈련에 따라서. 또 앞쪽 뇌세포도 변화가 가능하다. 전두엽이죠. 전두엽은 뇌세포 변화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쪽 뇌를 잘 발달시키는 게 중요한데 전두엽이라고 그러죠. 듣기보다는 발표를 하라. 듣고 있을 때보다는 발표를 해야 돼요. 발표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이제 앞쪽 뇌가 발달합니다.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말을 안 하고 어릴 때부터 늘 참고 있고 자기 의사를 표현 못하는 아주 내향성이 심한 경우에 이제 나이 들어서 해야 될 때도 잘 표현을 못하고 이제 그러다가 심하게 이제 우울이 오시는 거예요. 우울이나 소통이 안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계속 생각하고 내면 언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이랬나 봐, 저랬나 봐. 밤새 걱정하면서 또 불면증까지 시달리는 분을 많이 봅니다. 이분들은 자꾸 표현해야 돼요. ask, 물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내가 뭘 하면 좋아하는지 하고 ask, 물어야 돼요. 발표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는 영역은 왼쪽 뇌의 앞쪽. 그렇지만 듣기 영역은 왼쪽 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가 듣기 영역, 앞쪽은 표현하는 영역입니다. 적절한 단어와 표현을 찾는 노력을 하라. 자꾸만 표현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적절한지 능력이 생기죠. 그다음에 기억 용량을 늘려라. 자꾸만 이제 작업하다 보면 그죠? 기억의 용량이 자꾸 늘어나죠. 머리는 쓰면 자꾸 늘어나듯이 시냅스가 왜냐하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라. 앞쪽 뇌 전두엽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배우라. 그다음에 치매에 안 걸리려면 외국어를 배우라.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모국어와 달리 오뇌가 작동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뇌와 앞쪽 뇌. 외국어를 말할 때는 좌뇌뿐 아니라 우뇌까지도 활성화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TV를 끄고 책을 읽어라. TV를 보는 건 앞쪽 뇌 개발에 도움이 안 되지만 책을 읽을 때는 앞쪽 뇌가 개발이 된다. 읽기보다는 쓰라. 또 쓰면 더 개발이 된다. 그다음에 창작 활동을 하라. 내가 안 하던 걸 또 해보는 거예요. 뭐 게임도 해보고, 뭐 선도 그려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래서 자기 상상에 의한 어떤 창작 활동을 하라. 시간 관리를 하라.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시간 계획을 짜서 창작 활동을 하면 더 좋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결단력을 키워라. 생각만 하지 말고 액션, 그죠? 액션 한번 실행해보는 거 한번 해봐야지 딱 하고 또 뭐 이해해야지 하고 또 용서해야지 딱 용서하는 그런 결단력을 키워야 된다. 논리와 놀아라. 그죠? 모의 재판도 해보고 논문을 비평도 해보고 또 남과 어떤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논리적인 활동을 하면 앞쪽 뇌가 개발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 예측 기능을 사용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하는 어떤 예측 기능 그런 것도 사용하면 앞쪽 뇌가 많이 개발된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성과 뇌, Creativity and the Brain, 케네스 헬문이라는 교수는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의 앞쪽 뇌의 기능이 뭔가 알아봤더니 다양한 사고와 사고 전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딱 틀이 박힌 게 아니라 좀 다양성을 받아들인다. 그다음 사고 전환을 쉽게 전환을 잘 하더라. 그다음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강박적 성향은 덜 창의적이다. 그러니까 위험을 잘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도전하는 거죠. 감수 능력, 좀 위험해도 참아내면서 도전해보는 거. 그다음에 강박적 성향, 굉장히 강박적인 상태는 창의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박적인 성향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강박적이지 않을수록 더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지 않으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우리 뇌가 창의성으로 나갈 수가 없죠. 당장의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끈기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결과를 내놔라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끈기나 기다릴 줄 알면 훨씬 뇌가 창의성이 발달한다는 거죠. 6번째, 겸손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이 언젠가는 잘못되었음이 증명될 수도 있고 그리하여 또 발전한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또 어떤 학설이 나오면 그 주장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고 또 다르게 증명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또 발전하거나 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 자, 대뇌를 보면 좌뇌 운뇌입니다. left mode verbal. 좌뇌는 언어 영역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뇌는 non-verbal이다. 그러니까 언어가 아닌 비언어 영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왼쪽 뇌는 논리적, 분석적, 그 다음 fact-based, 사실에 근거한이죠. 그 다음에 질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돼 있고, 또 시리즈로 일어나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계획되어 있고 세부적이다. 운에는 어떤가요? 총체적이다. 홀리스틱, 총체적이고 인투이티브, 직관적이다. 눈에는 안 보여. 그렇지만 제 육감각인 직관을 사용한다. 일단 통합적이다. 그럼 종합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인터퍼스널, 사람과 사람 간의 정서, 이모셔널, 그 다음 키네테틱, 신체 감각적이다. 그래서 운뇌와 좌뇌의 역할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운뇌, 좌뇌를 동시에 잘 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가디언 엔젤, 수호천사. 내가 떠올리면 정말 행복한, 그게 바로 수호천사죠. 어떤 분은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뭐 받았던 선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칭찬했던 어떤 좋은 단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개는 좀 시각적인 것을 많이 떠올리죠. 네, 이제 의사소통 모형에 들어갑니다. 자, 의사소통 1초에 200만 비트 이 정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것은 134비트. 8개 한글 글자. 영어 단어로는 한 3, 4개의 단어 정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 양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000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만 비트의 정보가 1초에 쏟아지지만 내가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건 134비트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내가 제대로 듣고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거기 플러스 주관적 경험의 필터가 또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경험의 필터에는 또 3단계가 있어요. 신경적 여과. 내 신경적인 상태에 따라서 여과시키고, 또 사회적 여과.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살면서 어떤 가치관이나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도덕에 의해서 또는 기준에 의해서 여과되고, 개인적 여과, 자기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또 여과되고, 그렇게 해서 해석된 자료가 코딩이 된다. 그래서 기억에 저장된다.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3가지 신경적, 사회적, 개인적 여과를 거쳐서 내 생각이 들어간 해석된 자료가 다 기억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실제와 왜곡되어서 저장이 되는가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의사소통은 참 어렵다. 어려운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 커뮤니케이션 보면은 말의 내용은 전달력이 7%밖에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말하지만 이 말의 내용보다는 신체적인 반응이 훨씬 전달력이 강하더라. 그러니까 명강사들 막 제스처를 쓰고 표정을 쓰고 그러죠. 저는 아직 저는 좀 잘 못하네요. 자, 근데 신체적인 반응이 훨씬 전달력이 뛰어나더라. 그다음 음성, 어머니 고조 또는 액센트를 준다거나 톤 이런 것들이 38% 전달력이 있더라.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음성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달라지고 어떤 자세로 어떤 신체적인 포즈를 취하면서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주관적 경험의 필터와 세상 지도. 그래서 세상에 대한 틀은 frame of world는 3단계의 여과 체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외부 자극이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통해 들어오면 신경적 여과를 거치고 그 3가지 여과를 거치는 동안
내 오간의 역할이나 내적 경험도 지배되고 그래서 해석된 자료가 코딩되어 기억에 저장돼서 결국은 삭제, 왜곡, 일반화시켜서 저장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삭제시키고 내가 모르는 거는 삭제시키고 또 왜곡, 내 경험에 의해서 신경적, 개인적, 사회적 여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시키죠. 그래서 뭐 경상도 사람들이 시끄러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일반화죠. 자기가 아는 어떤 뭐 정보를 그냥 과잉 확대 해석하는 것이 일반화죠. Communicating through filter.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의사소통한다라는 거죠. 내 관심에 의해서 또 내 편견에 의해서 기억에 의해서 강한 신념, 태도, 가치, 가정, assumptions, 물리적 환경, 나의 기대에 따라서 강한 신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필터라는 거죠. 이런 것에 의해서 작용을 하니까 굉장히 의사소통이 어렵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반복하고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하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식의 한계, 우리 지각심리학에서 선택적 주의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1초에 많은 정보가 들어왔지만 내가 딱 받아들인 걸 굉장히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칵테일 파티 효과 이런 말을 하죠. 칵테일 파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옹성거리고 떠들지만 또 조용히 둘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선택적 인터키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지각 항등성과 착각 현상. 그렇죠. 어떻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지? 어떤 사람은 다리만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은 코만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은 귀만 생각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착각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최면에서의 환각 현상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최면 상태, 내가 바라는 상태, 그걸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실제라고. 그다음에 지각의 자기중심성, 바로 코끼리 경험하는 거죠. 감각 정보의 정확성, 정말 우리 감각 정보는 제대로 쓰는가를 이제 켄 노리스라는 대학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사막에서 관찰을 하도록 했죠. 도마뱀을. 그래서 도마뱀을 관찰하는 외적 환경에 집중하도록. 그리하여 도마뱀 행동 관찰에 감각적인 정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대학원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도마뱀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을 잘 써서 잘 관찰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를 해보면 다 다르게 자기의 생각, 판단 다 넣어서 다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필터를 제거해라. 각자 가지고 있는 내적 필터를 제거하고 그대로 감각 정보, 본 그대로 소리 난 그대로를 얘기하라. 그래서 감각 정보로 얘기하라고 다시 얘기를 했더니 수차례에 걸쳐서 겨우 되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각자의 지식 필터는 수많은 가능성 있는 새 정보를 놓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못 보게 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념 때문에 안 보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놓치게 된다. 그래서 감각 정보를 정확하게 활용해야 된다. 내 내적 필터는 제거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있는 그대로 보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명상할 때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보라. 생각 따라가지 말고 이런 말 많이 하죠. 생각은 내가 만든 지도다. 그러니까 생각을 치우고 내 안에 있는 지식 필터죠. 지식 필터를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단서가 언어적인 단서도 있지만 미세 단서, 비언어적인 단서들이 많죠. 이 비언어적인 단서를 내적 표상의 행동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 하면 이렇죠. Behavioral manifestation of internal representation. 그러니까 내면 표상의 행동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서 어떤 표상을 갖고 있는가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짜증이 나 표정이 이렇게 돼요. 짜증나는 표정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이 짜증나는 표정이 아주 솔직한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세 단서라고 하는데, non-verbal 정보죠. 이 미세 단서는 거시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미시적인 표정이라든지, 뭐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제 이런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미시적 행동은 의식 활동 밖에서 일어나는 자율신경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짜증이 나네. 의식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훨씬 빠르다. 훨씬 빠르게 나오고 솔직하게 나온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통제하기도 전에 바로 나오는 게 이 행동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NLP에서 비머라고 합니다. BMIR, 비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비머를 보아라. 상담할 때는 그 사람의 언어도 중요하지만 비머를 보아라. 괜찮아요 이제는 이러지만 그러면서 약간 눈물을 글썽인다거나 약간 눈을 깜빡거린다거나 이제 표정이 이렇게 얼굴 색깔이 좀 청백해진다거나 이러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를 보지 말고 비머를 봐야 된다. 비머가 훨씬 솔직한 정보다. 네, 그래서 비머를 잘 보는 예민성을 키워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행동은 똑같이 치료에 중요한 자산이다. 이제 거시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행동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미세 단서 비머 얘기도 반복합니다. 감정은 말 이외의 생리적 현상이어서 시각, 청각, 촉각, 신체 감각은 촉각이죠. 신체 감각 등을 나타내게 되는 내적 경험의 표상이므로 중요하다. 내적 경험의 표상이다. 비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뭔가 감각을 나타내는 내면의 경험의 표상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NLP는 의식 행동과 무의식적인 행동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식적 행동, 우리가 다 걸러서 나오는 거죠.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최면역에서 나오는 말, 걸러진 말이나 행동도 중요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 그냥 표정 또는 자세, 얼굴 근육 이런 또 눈 깜빡이 뭐 이렇게 입술이 실룩해진다거나 올라간다거나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 아주 작은 거죠.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잘 봐야 된다. 미세 단서를 잘 봐야 된다. 상담자의 예민성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미세 단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신체 자세죠. 뭐 어떤 자세로 앉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자세 또는 제스처, 그다음 피부 톤과 움직임, 네. 그다음 근육 톤의 변화, 이제 뭐 어깨에 힘을 준다거나 배가 긴장된다거나 목이 긴장된다거나, 그죠? 어깨 배의 긴장, 또 이제 근육이 이완되는 것, 또 호흡이 한숨을 쉰다거나, 뭐 호흡을 멈춘다거나, 그다음 음성의 질, 힘 또는 고저, 속도, 볼륨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음성이 떨리고 있어요. 보통 이제 뭐 지금은 괜찮지요 하면서도 약간 떨리거나 약간 울먹이는 목소리를 해요. 그럼 그 울먹이는 그 음성 톤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성이 떨리고 있는 그 미세 단서를 놓쳐서는 안 되죠. 그게 포커싱 하면 분명히 감정이 나오면서 본론에 들어가게 되죠. 자, 찌푸림. 얼굴 찌푸린다거나, 그죠? 지금 이제 무슨 얘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찌푸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찌푸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 눈을 깜빡이면서 얘기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도 다, 이런 미세 단서들을 잘 관찰하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자, 안구 움직임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하고요. 눈동자의 공간적 위치, 위를 보느냐, 또 아래를 보느냐, 옆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근육, 안면 근육이 수축된가, 이완이 되는가, 또 단단한가, 거칠은가, 입술도 이제 풍만한가, 또 얇은가, 아래로 처지는가, 뭐 옆으로 처지는가, 이런 모양, 피부색도 좀 피부 색깔이 버석버석하다, 또는 창백한 얼굴인가, 회색, 붉은빛, 약간 노란빛이 띄거나 어떨 때는 좀 약간 푸른빛을 떴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 호흡,
그죠? 호흡도 중요하고 가슴에서 호흡하는지 또 아랫배에서 호흡하는지 뭐 한숨 쉬는지 멈추는지 그죠? 자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움직임, 몸을 이제 흔든다거나 뭘 토닥거린다거나 뭐 이제 이럴 때 보통 그럴 때 뭐 다리를 좀 움직인다 이러면 다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포커싱하면서 그 다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뜻인가요? 뭐 몹을 표시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음성, 톤, 거친 목소리인지 또 속삭이는 듯한지 고르게 나오는지 아니면 뭐 스타카토, 강세로 나오는지 그다음 템포도 느린지 늘어져 있는지 그런지 또 볼륨이 큰지 중간인지 조용조용한지 또 피치라고 그러죠. 피치 아주 높은지 하이 피치로 하는지 또 낮은 피치로 하는지 올랐다 내렸다 하는지 음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꿈이 뭔가 이제 장기란 선수 얘기했는데 바라는 장면, 내가 바라는 장면, 내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정말 상상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하고 상상했죠. 바라는 장면, 나 원하는 소리, 와 금메달을 따는 장면에서는 와 하는 박수 소리와 태극기 우리 애국가가 올려 푸지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장면, 금메달을 내 목에 거는 장면, 박수 소리, 막 와 환호하는 소리, 그때 내 갖는 느낌이 뭔가 굉장히 뿌듯함, 그죠? 행복감, 충족감, 성취감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겠죠. 그래서 VAK예요. 바라는 장면, V, 비주얼, A, 원하는 소리, 어디토리, 청각이죠. 소리, 그 다음 그때 내가 갖게 되는 느낌, 감정은 뭔가 그것을 VAK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과정이나 성취되었을 때의 느낌이나 상태를 느껴보는 것이 바로 꿈을 꾸는 장면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꿈이 있어야지, 꿈을 꿔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라는 장면이 뭐지? 언제? 몇 살 때 그렇게 되면 좋겠어? 그다음 그때 어떤 소리들이 들릴 것 같아? 이제 눈을 뜨고 말하는 것보다 이때도 눈을 감고 정말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바라는 장면, 그 장면에서 막 나는 소리들, 원하는 소리들이 뭘까? 그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 이렇게 VAK를 확실히 하면 그대로 동기가 생겨요. 그거 하면 좋겠네 하는 동기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동기가 생겼다는 건 나의 창의성이 개발이 되고 새로운 뇌가 작동하면서 생각들이 실천 가능한 전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게 된다. 나의 자원들이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몸과 뇌 전체의 감각을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오감각의 기능을 잘 활성화해서 필터링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잘 보도록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도록 또 그래서 몸과 뇌 전체의 감각을 잘 깨우고 뇌 세포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유연하게 해야 된다. 전달을 잘 전달하도록 뇌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부정적 관념과 정보를 정화해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정보를 갖고 필터링을 자꾸 하게 되면 굉장히 창의성도 없어지고 좋은 정보들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 정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좌뇌와 우뇌를 통합해야 된다. 좌뇌의 기능, 우뇌의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전체를 잘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잘 분리된 분리되어 있는 뇌 기능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평화적으로 뇌를 다루는 뇌 주인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럼 내 뇌를 잘 다룬다고 해서 아주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평화적인가? 정말 그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가? 사회에 나 개인에게 다 생산적인가? 이걸 다 에콜로지컬 레벨을 또 잘 봐야 되죠. 환경. 그래서
훨씬 업그레이드 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